예술에서의 미디어는 단순하게 정보 전달을 하는 도구를 넘어서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어찌 보면 매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도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어떤 소재이자 주제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은 워낙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기술을 예술 작품에 썼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가지는 함의나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가지는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마샬 맥루언 같은 그 저명한 미디어 학자의 경우에는 매체가,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매체는 현재 우리가 다루는 상황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그 매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러한 매체를 활용하는 예술에 대해서 이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아트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이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표현만큼 좀 허무하고 어이없는 표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매체는 사실 예술에 사용이 되고 있고 모든 예술은 매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따지자면 미디어 아트가 아닌 아트는 없는 거죠. 모든 아트는 기본적으로 미디어 아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런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는 좁은 의미로 본다면은 기술을 활용한, 최근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 정도로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더 넓은 의미로 보자면은 기술을 매체로 활용하는 일반적인 예술을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고, 좀 더 좁게 보자면은 컴퓨터와 디지털 기술의 기반을 두고 특히 관객의 수동적인 감상을 넘어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작가의 아이디어를 관객에게 전달하고 끝나는 것을 넘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관객의 의견이나 혹은 관객의 반응이 작가에게 의도로 전달이 되거나 아니면 그걸 넘어서 작품 자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는 사례들을 미디어 아트라고, 좀 좁은 의미의 미디어 아트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모든 예술을 미디어 아트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이러한 흐름을 특별히 뉴 미디어 아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술이 쓰였는가에 따라 가지고 한정적인 이름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상호작용이 강조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관람객과 작품 사이의 연관성이 매우 큰 경우에는 인터랙티브 아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사용된 기술의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한다면 디지털 아트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할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많은 정보를 접하는, 어찌 보면 최근에 가장 많은 정보를 접하는 통로는 책도 아니고 TV도 아니고 브라우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컴퓨터나 혹은 스마트폰의 브라우저일 텐데, 그러다 보니 이런 브라우저를 활용하는 예술 작품도 다양한 형태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웹 아트 혹은 인터넷 아트라는 표현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매체 기술이 등장하면 그 매체 기술은 언제든지 예술에 활용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작품에 붙는 이름도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조금 더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인터랙티브 아트에 대해서 약간만 더 살펴보면요. 인터랙티브 아트,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상호작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일방적으로 A에서 B로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A에서 B로 주는 것이 있으면 B에서 A로 돌려주는 것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그 주체 A와 B는 굳이 따지자면 작품과 관객 혹은 작가와 관객이 되겠죠. 이러한 인터랙티브, 상호작용 예술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그 접속성이라고 하는데, 그 직접 예술 작품을 앞에 가서 보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을 보면서 작품과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것도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간의 한계가 없어지는 거죠. 허물어지는 거죠. 네트워크나 통신을 통해서 서로 떨어진 곳에서도 이런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몰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보는 거에 끝나지 않고 작품에 영향을 주는 걸 넘어서 작품의 일부로 참여해서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 가상의 공간에 접속해서 그 작품을 직접 만들거나 작품의 일부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가상현실이 이런 인터랙티브 아트의 중요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작용이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당연히 의식적으로 작품의 형태가 변형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적인 발생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용자가 준 자극에 대해서 작품이 반응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변형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보여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이 예술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연주자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음악을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무슨 연주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폰을 들고서 스크린을 조작하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손을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팔을 휘두르거나 또는 무대를 걸어다니면서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동작이 사실은 연주에 해당됩니다. 꼭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뭐를 누르거나 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을 휘두르는 동작에서 스마트폰이 그 움직임을 가속 센서를 이용해서 감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 이동을 하거나 방향을 이동하는 것은 나침반을 이용해서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정보들이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만드는데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연주는 기존의 악기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스마트폰 보시는 것처럼 쉽게 들고 다닐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음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예는 앞에와는 또 조금 다른 면에서 흥미로운 사례가 될 수 있겠는데요. 무대 위에 연주자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한 명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팔을 들고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러 방향으로 팔을 돌리면은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뒤에 화면에 이 사람이 지금 가리키는 방향이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 혼자 올라와서 이런 동작을 하는 것은 사실 별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사람 말고 한 명이 더 올라왔을 때, 무대에 올라와서 만약에 두 사람이 서로를 가리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뭔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처음 올라온 사람이 두 번째 올라온 사람을 가리킬 때 특정한 음이 나오고, 두 번째 올라온 사람이 첫 번째 원래 있던 사람을 가리킬 때 또 특정한 음이 나온다면 두 사람이 서로를 가리키는 동작을 통해서 음악을 연주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물론 두 사람만 있으면은 별로 재미가 없겠죠. 사실 두 개의 음밖에 나오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 명이 더 나와서 세 명이 된다면 6개의 음이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한 명이 더 나와서 4명이 무대를 채운다면 24개의 서로 다른 음을 연주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악기는 혼자서 자기가 원하는 음을 연주하는 것인데, 그것이 기본적인 패러다임인데, 이 경우에는 자기 혼자서 음을 낼 수가 없고요.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지목해야만 음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호 간의 관계 설정에 따라 가지고 음악이 만들어지는 조금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음악 연주의 패러다임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디지털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 중요하게 언급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을 함께 자극할 수 있는 시각과 청각이라든지 그런 식의 조합이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특히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화질과 음질이 나날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멀티미디어 예술의 중요성은 커질 수 있겠고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음악 작품을 시각화해서 만들어낸 시청각 예술의 한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악의 변화에 따라서 화면에 표시되는 영상이 음악의 변화를 정확히 반영해서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지금 나오는 영상 혹은 뮤직비디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음악의 변화에 따라서 영상의 변화가 거기에 연동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화면 왼쪽이 음악의 낮은 음의 성분, 그러니까 낮은 음의 소리가 들리면 왼쪽에서 반응이 생기겠고요. 높은 소리가 나면은 상대적으로 오른쪽에서 반응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줄마다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리의 변화, 음악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다른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점묘와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될 겁니다. 다만 이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음량의 변화에 따라서 화면에 선들이 춤추는 것처럼 움직이게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좀 더 리드믹하게 아주 조그만 박자나 리듬의 변화에 따라서도 영상이 급격하게 변화하도록, 급격하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예전에는 매우 어렵게 일일이 수작업으로 했던 이런 일들을 효율적으로 손쉽게 빠르게 그리고 고음질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청각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 시도된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흥미롭게 볼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예술의 어떠한 방법으로 그 기술을 적용했는가 하는 특별한 사례로 하나 소개를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사운드 트랙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사운드 트랙 혹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라고 해서 OST라고도 말을 하죠. OST라는 용어를 들으시면 아마도 대부분 영화 음악을 떠올리실 겁니다. 영화에 들어간 음악을 OST라고 하는데 사실 그 OST라고 하는 말의 유래를 찾아보면 조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은 사운드 트랙을 영화 음악이라고 무조건 그냥 단순하게 정의해버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 OST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광학 녹음이라고 하는 기술에서 유래가 된 표현입니다. 예전에 영화의 초창기에 영화에 들어가는 소리를 녹음하게 되면요, 그때 소리가 녹음되었던 과정을 본다면은 영화 필름의 한 켠에 조그만 트랙이 있고요, 그 트랙에 소리가 녹음되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필름을 확대해서 보자면은 이미지가 들어가는 그 이미지 프레임들이 들어가는 트랙이 하나 있고요, 그 옆에 한 켠에 소리가 기록되는 트랙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저 소리가 기록되는 방식은 음량에 따라 가지고 시각적인 패턴이 변하는 방식이었고요. 그 패턴이 변하는 나중에 영사기에서 영화를 틀 때 그 패턴이 있는, 그러니까 소리가 기록되어 있는 트랙에다가 빛을 쏴가지고 그 빛이 얼만큼 투과되는가에 따라서 소리의 음량을 다시 재생해내는 그런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을 쏴서 소리를 다시 만들어내는 이러한 기술을 옵티컬 사운드 트랙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사운드 트랙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러니까 필름이 들어가 있는 곳에 소리가 기록된 조그만 그 줄을 트랙이라고 했던 것이죠.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영화에 틀었던 그 필름에 들어가 있는 소리가 기록되어 있는 트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름이 지금까지도 남아가지고 우리가 영화 음악을 OST라고,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라고 부르는 것이겠죠. 여기까지는 그냥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의 유래 혹은 개념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